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책 고르기에 도움을 드리는 책 읽는 저녁입니다. 오늘은 언더라인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간된 나는 관계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저자인 김민경님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인데요.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로 일하면서 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에게 인정이나 관심을 받기 위해 다가갔다가 쉽게 다치는 경우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돌처럼 딱딱하게 갑옷으로 마음을 보호하는 경우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간절하게 사람들과 좋은 연결을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다 보면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모든 일들이 의심스럽고 공포가 생기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이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곁에서 그 아픔을 같이 들여다보고 힘든 마음을 전달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어려움을 전달할 가족이나 마땅한 지인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의외로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쓸쓸하고 외로울 때는 도무지 어떻게 마음을 연결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경우가 생깁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주위에 손을 내밀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천천히 읽어볼까요? 이제 그만 좀 잊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때 일을 들먹이니 너무 괴로워요.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에서 자주 듣게 되는 대화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이름과 얼굴은 바뀌지만 마음 안에 깊이 남아있는 서운함을 소화하지 못한 채로 상담을 하면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기혼자의 경우 지치고 힘들 때 곁에서 도와주리라고 기대한 사람은 당연히 배우자입니다. 어린 시절이라면 주 양육자인 엄마나 아빠가 되겠지요. 너무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없었거나 거절당했던 기억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A씨는 초등학교 때 산만하다는 이유로 선생님에게 과도하게 혼인하고 교실 밖에서 벌을 써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억울함을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내가 잘못했겠지 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던 그는 성장해서도 주위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고 꾹꾹 눌러두는 게 습관으로 굳어졌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병원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평가가 있었는데요. 평가 1년 전부터 모든 직원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준비에 매달립니다. 평소와는 다른 서류를 정리하고 규정에 맞춰 점검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원래 하던 업무와는 판이하게 달라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은 누구도 업무의 양과 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법이지요. 이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일거리를 혼자서 도맡아 처리하는 몇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주위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힘든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일이 굉장한 두려움으로 기억에 자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한순간의 좌절감이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등의 기분은 다시는 그 일을 맡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몇 번의 경험들은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혹은 이 조직은 체계가 엉망이야 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퇴사를 하거나 스스로 타인들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한때 소규모 조직을 이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운영자로서 저는 종종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상담해야 했는데요.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운영자로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매만지고 조직에서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어야 했습니다. 저는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가 꼬였을 때의 일과 그때 느꼈던 감정을 말해보도록 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저를 찾아온 그들의 첫마디는 구체적으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아무개 선생님은 너무 힘들어요.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혹은 그때 일이 너무 부당하게 느껴졌고 제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 상사는 저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입니다. 서운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일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당시에 합리적으로 해결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논리적인 일의 처리나 결과가 아니라 당시에 느꼈던 무시당하는 기분, 좌절감, 상대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 등의 감정이 지나치게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앤덜 털빙은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을 일화기억과 사실기억으로 분류했습니다. 구구단을 배울 때를 떠올려 볼까요? 선생님에게 배운 구구단을 틈틈이 외우고 어느 날 5단 구구단 외우기를 발표했다면 이 기억들은 모두 일화기억입니다. 그런데 비슷비슷한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처음 구구단을 배웠던 기억들은 희미해져 어느 순간 기억에서 사라지고 5 곱하기 7은 35라는 사실기억만 자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일화기억은 점차 사실기억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의미화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든 직장생활도 1, 2년 지내다 보면 비슷한 패턴의 일들을 처리하면서 익숙해지는데요. 이 과정이 의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무척 강렬한 감정을 갖게 되면 이 기억은 감정기억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만듭니다. 트라우마 기억도 이렇게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 날것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자 수면의학 연구로 유명한 로버트 스틱골드는 모든 기억은 일화기억에서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인 리사 펠드먼 베럿은 사람에게 일화기억이 중요한 것은 예측하기 위해서라고 말했고요. 일화기억은 보통 만 3, 4세가 지나야 형성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화기억에서 중요한 해마가 성숙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바다를 연상해 볼까요? 각자의 일화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떠올려지는 에피소드가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다가 그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섭기도 할 것입니다. 만 3세가 지났을 무렵 바다에 가고 싶다는 아들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바다가 왜 좋아? 아들은 눈을 반짝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에 가면 모래놀이도 할 수 있고 파도 치는 것도 보고 물장난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작은 꼬마도 과거의 경험을 일화기억에 담아 예측을 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바다에서 사고로 가족을 잃었던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바다가 큰 상실과 애도의 공간일 터입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슬프고 가슴이 먹먹해져서 자주 찾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지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비슷하게 관계를 이어나가고 갈등 상황을 헤쳐나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대인관계라는 기억이 비교적 안전한 범위 내에서 뇌 속에 저장됩니다. 그런데 강압적인 사람에게서 무시를 당했거나 함께 일하는 동안 매우 힘들었다면 무서움, 분노, 좌절감 등의 감정들이 따로 저장되어 비슷한 상황에서 불편한 감정들이 계속 소환됩니다. 좋았던 경험은 그 경험을 또 하고 싶게 동기부여를 하고 불편한 감정을 유발한 관계는 피하게 만듭니다. 즉, 예측이 관계라는 지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누구에게도 안전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차단하거나 고립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반대로 목청껏 소리쳐야 겨우 위안을 얻은 경험이 있다면 누군가 자신에게 멀어지려고 할 때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싶을 것이고요. 그 이유는 과거 기억들이 나에게 매일매일 관계의 지도를 그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너만 바라보고 살았어. 원래 넌 안 그랬잖아. 내게 늘 좋은 기운을 줬는데. 가스라이팅의 상황에서 흔하게 듣는 말들입니다. 관계에서의 어려움은 이러한 양가 감정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네가 없으면 안 돼. 넌 너무 소중해. 내 말대로 해야 해. 와 같은 상반된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나를 정말 소중히 생각해주는 사람이라면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내 감정과 생각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상대를 교묘하게 조종하고 궁극적으로는 무력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지요. 네가 꼭 필요해 라는 중독성 있고 달콤한 말에 사로잡히면 힘든 감정으로 괴로워하면서도 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분간할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은 혼자서 헤쳐나가기에는 너무 험해 보이고 누군가 나를 정말 좋아해 준다는 것은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기 때문이지요. 가스라이팅으로 표현되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부모 자식 사이, 부부 사이, 연인 사이, 혹은 친구나 직장 내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굉장한 죄책감을 느끼게끔 합니다. 의식적이기도 하고 무의식적이기도 하지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패트릭 해밀턴의 소설 가스라이트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주인공인 아내는 남편에게 점차 정서적으로 구속되어 갑니다. 남편은 보석을 훔치기 위해 아내 몰래 위층에 올라가서 불을 켜는데 당시 아파트는 다른 곳에서 불을 켜면 가스등이 어두워졌다고 해요. 가스등이 어두워진 것을 느낀 아내가 이를 말하자 남편은 착각이라며 무안을 주고 이내 무시합니다. 이에 아내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더욱 남편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은 소설 속 남편처럼 상대를 교묘하게 자신에게 굴복하도록 만드는 가해자와 정서적으로 조정당하는 피해자와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연인 관계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행동이나 말, 옷차림 등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비난을 하는 것이지요. 피해자는 서서히 그 지배력 하에 놓이게 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가해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느끼고 심지어는 그대로 따르지 않았을 때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정서적으로 구속하는 부모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널 제일 잘 알지.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니? 내가 널 위해 얼마나 애를 쌓았는지 알지? 매우 긴밀한 관계인 연인이나 가족 사이에서는 가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점차 무기력해지지요. 스스로의 능력이나 기억을 의심하기도 하고 가해자만이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더욱 가해자의 지배력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 놓여보지 않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끌려다니지요?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야지요. 라고 쉽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영국의 정신분석학자인 앤서니 베이트만은 정서적으로 구속당하는 사람들의 의존성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감정적으로 강하게 결속된 상태에서는 설사 상대로 인해 힘들다고 느끼더라도 쉽게 관계를 단절할 생각조차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가해자들은 나르시스트의 성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대인관계에서 착취적이고 끊임없는 존경과 찬사를 요구하는데 그만큼 내부의 인정 욕구가 너무나 강하지만 충족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만족을 채워줄 사람이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거나 피상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상대가 나르시스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들은 피상적 관계에서는 매우 친절하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무기로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면 서서히 영향력을 끼치는 패턴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피해자들은 그런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이끌리게 되는 걸까? UCLA의 의대 정신과 교수인 데니얼 시걸은 우리는 익숙한 관계 패턴을 재현하기 쉬운 관계에 끌리게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과 관계를 맺는 패턴도 자전거 타기, 악기 연주 등과 같이 몸의 밴 습관과 비슷하다는 것인데요. 설사 건강하지 못한 관계라 할지라도 나에게 너무나 익숙하다면 그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것이지요. 늘 나쁜 사람과만 사랑에 빠지는 내담자 K씨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불타올랐지만 늘 파국으로 치달았지요. 그가 사랑에 빠지는 사람의 공통점은 외모나 나이, 학벌, 재산 같은 조건이 아닌 오로지 관계 패턴이었습니다. K씨는 유독 상대를 가스라이팅하며 교묘하게 상대를 조종하려는 사람에게 굉장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매력을 매번 느껴왔으나 비슷한 결말을 몇 번 경험하고 나서야 K씨는 자신의 관계 패턴이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애착 이론에서는 관계 패턴을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아동 애착 유형을 연구한 메리 에인스월스 등은 아동뿐 아니라 성인도 안정된 애착, 회피 애착, 불안 애착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어릴 때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법이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이 되는 것이지요. 이 중 안정적이지 않은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때때로 외부의 인정을 자신의 마음보다 더 중요하게 느끼는데 이런 상태는 가스라이팅의 희생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로부터 가스라이팅을 지속적으로 당해온 경우 친한 친구나 연인과의 사이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 시겔 등은 연구를 통해 양육자로부터 정서적으로 무시를 받으며 자란 경우 뇌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와 그것들의 경험을 가치 있다고 여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처럼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한 관계의 마음 지도가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다가와 내 마음을 강하게 위로해주면 사람에게 자석처럼 끌리게 됩니다. 곧이어 마음을 지배당하고 가스라이팅의 영향에 놓이게 됩니다. 처음부터 스스로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알아차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스스로가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그 사람 앞에서는 초라한 감정이 자꾸 들고 절절매며 사과하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관계가 이상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려면 우선은 가해자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감정이 지나치게 자극을 받거나 다치지 않게 마치 전선을 고무로 감싸듯 나를 튼튼하게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적당한 거리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혹은 지켜주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타인과 나 사이에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내 경계를 슬금슬금 자꾸 들어와서 지배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와 가족들을 함께 진료하다 보면 세월의 흔적을 따라 꽤나 다른 경과를 밟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심껏 치료한 보람도 없이 나날이 경과가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속도가 더디긴 하지만 천천히 호전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차이는 환자를 둘러싼 의미 있는 관계들의 기대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대란 막연한 환상이나 요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환자와 가족들은 자고 일어나면 깨끗이 병이 나아 있기를 바라거나 기적처럼 훌훌 털고 일어나기 바라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말 힘들지요. 그보다는 있는 병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회복하면서 그 수준에 맞게 조금씩 성취를 해나가는데 응원을 하는 것입니다. 주위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우리나라 문화를 감안하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큰 기대를 품었는데 갑작스레 큰 병을 얻게 되면 지인들의 자녀들과 비교가 되고 속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경우와 비교하는 대신 내 자녀의 속도에 맞춰 응원하다 보면 어느덧 힘든 병을 제법 껴안고 살아갈 만해질 겁니다. 일종의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조각가 피그말리온은 이상적인 여인을 조각상으로 만들어 사랑에 빠집니다. 아프로디테는 피그말리온의 그런 모습에 감동을 하여 여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어떤 일을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여기에서 탄생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교수 로버트 로젠탈은 이와 비슷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무작위로 20%의 학생들을 뽑아 그 명단을 선생님에게 주면서 IQ가 높은 학생들이라고 말한 것이지요. 선생님은 명단에 있던 학생들이 더 좋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을 텐데요. 놀랍게도 8개월 후 명단에 오른 학생들이 다른 학생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의 기대가 무의식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아이들 역시 그 기대에 부응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은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든든한 지지자인 부모나 선생님이 주는 무언의 메시지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하고 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믿어준다는 느낌은 그야말로 무언의 느낌으로 전달받게 됩니다. 그 순간에 사람은 이해받고 있음을 느끼며 변화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누군가의 마음이 전달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정신과 의사 데니얼 스턴은 감정 조율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화음을 맞추어 연주하듯이 우리 감정도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두 사람의 뇌파도 비슷하게 일치가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 혹은 선생님, 나를 아껴주는 누군가로부터의 신뢰나 기대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으로 연결이 됩니다. 반대로 네가 그러면 그렇지, 정말 할 수 있겠어? 이럴 줄 알았지 등의 무시하는 말이나 기대하지 않는 표정이나 태도는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게 합니다. 종종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무시와 비난은 우리 뇌에 강한 자국을 남기게 되는데요. 깊은 뿌리를 내린 낮은 자존감은 나는 무능해, 항상 부족하지 라는 자기 비난과 세상은 냉혹해,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 라는 부정적 세계관을 만들어냅니다. 종종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나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과 면담을 하다 그 기억을 따라가다 보면 매우 오래전의 부정적 기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을 초기의 기억이라고 합니다. 트라우마 치료로 유명한 프랜신 샤피로는 시금석 기억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를 설명하다 보면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기대가 큰 줄 아세요? 어릴 때는 얼마나 똑똑했는지 명문대에 갈 거라고 기대했는데 지금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니 친척들에게 말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툭툭 털고 일어나서 빨리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그말리온 효과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도와줘야지 당장 무리한 것을 기대하며 요구하면 안 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를 오해하여 그 사람의 욕구와 속도를 무시하고 과도한 기대를 강요해선 절대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관계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라는 책을 함께 해봤는데요. 저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고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 우리들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심리치료에서 결국 추구하는 목적 또한 교정적 감정 체험이라고 하는데요. 평생 익숙한 관계 패턴에서 벗어나 내 감정을 인정받고 위로받는 안전한 관계를 경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힘든 대인관계의 패턴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더라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좋은 동료들을 만나 그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면 건강한 관계 패턴이 내면에 자리 잡게 된다고도 합니다. 이 책에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